JNSTV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래 논의된 주제,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중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일요일 60미니츠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완전히 자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 패키지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기술을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술과 방위 분야의 선도 국가이며 국내 총생산도 7천억 달러에 달해 원조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사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그들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네타냐후에 대한 성급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반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수년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경고한 비비를 비난해왔지만 아직 그런 일은 없었죠. 마치 그게 무언가 증명인 것처럼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가장 어리석은 기사를 읽는 불운을 겪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사는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적 사고의 부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미국 유대인 남성이 쓴 의견 기사였는데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유대인 여름 캠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인터넷에는 성인이 된 후 정치적 정체성의 위기를 캠프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이념적 붕괴 밑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가장 부정직한 주장 중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이란이 몇 달 안에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 말해왔지만 아직도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이게 엄청난 폭로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한 걸 들켜낸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지 5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정권이 핵폭탄을 갖지 못한 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 천재들이 항상 편리하게 빼먹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마치 소방관들이 경고했던 건물이 결국 불타지 않았다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20년 동안 불씨를 꺼왔다는 사실은 일부러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결정적인 반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터커 칼슨이나 젠 위거 같은 사람들은 마치 뭔가를 증명하는 것처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것이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뇌가 썩었고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터커 칼슨과 그랜드 맥그루퍼 메건 켈루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의 우스꽝스러운 헛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 이런 일들이 전혀 놀랍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력이 뒷받침하고 오랜 기간 유지해온 방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24시간 도봉쇄를 유지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지원이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을 겁니다. 제거당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거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일하는 누구든지 비공식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이라면 이 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6개, 8개, 10개 전선에서 싸우거나 여러 갈래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군대의 뒷받침도, 그들을 대신해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전부 미국 세금으로 비용을 대는 일도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사실이 아닌 가정이 많아 1분도 안 돼 다 설명해야 하네요. 우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크레인에 매달아 처형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대리군으로 중동의 절반을 식민지화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시아 민병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와 해외의 다른 테러 조직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장주의 혁명 독재 정권은 바로 이슬람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공개적으로 집단 학살을 외치고 자국민을 대량 처형하며 지역 전역의 테러 대리군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모두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저는 터커와 메건이 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실제로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가장 많은 클릭과 관심을 끄는 것이 반이스라엘, 아니 사실상 반유대인 공포조장이라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진 무슬림 시청자들을 아직 공략되지 않은 돈벌이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터커와 메건이 단순히 틀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청자들을 속이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경고를 보내는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면 놀랍습니다. 이런 식의 똑같은 패턴이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향한 다른 많은 비난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부도 이 문제에 관여했는데 그들 역시 수십 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의 핵 야망을 지연시키는데 힘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 IAEA 조사관들은 나탄즈에서 이 정권의 비밀 농축 활동을 밝혀냈고 이에 대응해 은행 제재, 수출 통제, 기술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조달 네트워크가 표적이 되었고 비밀 작전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목된 스톡스넷 사이버 공격으로 나탄즈 원심 분리기 약 1000대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연이어 암살당했어요. 마수드 알리 모하메디, 마지드 샤히아리, 다리우시 레자니 니자드, 무스타파 아흐메드 로샨 등 그 명단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원심 분리기 시설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는 나탄즈의 첨단 원심 분리기 조립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나 큰 피해를 입혔죠. 같은 해 군사 핵 프로그램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진 모센 파흐리자데가 테헤란 외곽에서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모사드가 테헤란에 침투해서 정권의 비밀 핵 자료를 훔쳐낸 그 대담한 작전을 누가 잊을 수 있을까요? 수만 건에 달하는 기밀 파일들이 정권이 핵 야욕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 수년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수년간의 사보타주로 인해 핵 프로그램이 몇 달 아니면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지연되었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요원들이 적국의 침투해 비밀 창고에 들어가서 반톤에 달하는 기밀 핵 자료를 훔쳐내고 그것을 밀반출했어요. 이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이란이 정말 위협적이면 이제쯤 핵폭탄을 가졌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보세요. 네타냐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 정권이 오늘날 핵폭탄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이스라엘이 계속 저지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커와 메건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미국의 관대함에 기대어 살아가는 무력한 기생충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온라인에 퍼진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이 미국 원조로만 존재하거나 터커가 말한 것처럼 미국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만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터커 칼슨처럼 완전히 거짓말쟁이인 사람이겠죠? 이스라엘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24시간도 봉쇄를 유지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이를 뒷받침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맺은 오랜 방위 보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터커가 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우선 1조 5천억 달러도 아니고요. 현재 지원 체계는 연간 약 38억 달러인데 미국 연방 예산이 거의 7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즉, 미국 연방 예산의 약 0.05%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돈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방위 조달을 통해 다시 미국 경제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은 미국 무기 제조업체가 미국 공장과 공급망 그리고 노동력으로 생산한 무기만 구매해야 해요. 이 파트너십으로 매년 약 7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유지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우리가 살아남으라고 이스라엘에 현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면서 전략적 동맹국을 강화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사실 1967년 6.1 전쟁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 기회를 냉전 시기 소련에 맞설 또 다른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군사 지원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대폭 확대됐고 이후 여러 양해각서에 따라 계속 증가했어요. 이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 제약을 두는 동시에 미국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죠.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이 관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을 겨냥한 주요 테러 음모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여기에는 항공기 공격, ISIS 작전, 이란 테러 조직과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인과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등이 포함돼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 덕분에 오늘날 살아있는 미국인 수천 명이 원래라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정보가 독보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되는데 이스라엘은 서방 정보기관들이 침투하기 힘든 적대적인 네트워크 깊숙이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터커 칼슨 등이 온라인에서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외쳐도 솔직히 괜찮아요. 더 이상 정보 공유도 없고 지역 내 대테러 협력도 없고 전장 혁신 공유도 없고 미사일 방어 협력도 없고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제한도 없게 되는 거예요. 워싱턴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 국가이고 미국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 없이는 훨씬 더 위험해질 거예요. 터커가 퍼뜨리는 이스라엘이 미국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는 실제 군사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우리는 1948년 독립선언 직후 미국의 어떤 지원도 없이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사실 우리도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을 선언하는 일 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끝내는 것은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방어하는 데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워싱턴이 이스라엘의 정책과 방위 결정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이 점은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대중이 터커 칼슨의 조언대로 이슬람주의자들의 길을 가고 싶다면 아한과 사흘란, 행운을 빌어요, 미국.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 근처에 있어야 할 자격이 없는 분노 중독 인터넷 괴짜들에 대해 말하자면 미 의회 후보 댄 빌저리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마치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사이코패스들을 정치에 집어넣는 걸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 전까지 문명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소셜미디어 실험처럼 느껴져요. 여기에는 마약, 총기, 도박, 여성 혐오, 그리고 폭력 혐의로 유명해진 남자가 있어요. 그는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코카인에 취한 대학생처럼 행동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척하라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을 준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이 남자는 앤드루 테이트 같은 괴짜들과 브로문화 팟캐스트에 기대어 경력을 쌓아왔어요. 이제 그는 플로리다에서 랜디 파인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해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이 인터넷 시대에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막장짓으로도 경력을 쌓고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미국 정부 운영을 좀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댄 빌저리언이 단순한 인플루언서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인터넷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네오나치의 주장들을 그대로 따라하며 수년 동안 유대인에 집착해왔고 이제는 이상하게도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이념적 집착까지 보이고 있어요.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은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공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한 건 다른 네오나치들마저 댄 빌저리언을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닉 푸엔테스, 온라인에서 떠들고 어그로를 끌며 유명해진 그 작은 네오나치 편협주의자도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댄 빌저리언이 직접 자신을 한쪽으로 불러내 휴대폰을 숨기게 하고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장관들과 저명한 유대인 인사들을 암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카타르를 방문하도록 자신을 포섭하려 했다고 주장해요. 물론 여기서 출처를 고려해야겠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닉 푸엔테스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다른 공개적인 유대인 혐오자 루카스 게이지가 별도의 상황에서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똑같아요.
전화기를 숨기고 개인 방에서 폭력과 이스라엘에 집착했어요. 루카스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닉이 그걸 올린 걸 봤을 때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닉은 처음 댄의 집에서 만났을 때 댄이 우리에게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스라엘 정부 장관들을 유튜브에선 그 단어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두바이랑 카타르에 초대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는 거기 가는 길에 갑자기 성스러운 척하려고 했죠. 닉, 내 두 아이의 생명을 걸고 맹세. 난 예쁜 아이 둘이 있어. 그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갔어. 벤슈비 얘기를 하면서 너 벤샤피로 알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지. 나는 그가 뭔가 계획한 건지 궁금했어. 그냥 라커룸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야, 이 사람 처리하자는 식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야 라고 했지. 그냥 다른 사람을 넣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야. 닉이 그걸 공개하자마자 나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외에도 닉이나 루카스를 지지하지 않는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푸엔테스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똑같은 일을 사적으로 설명했다고 확인해줬어. 이제 여러 사람이 똑같이 이상한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도발적인 말이라고만 생각하는 척 그만해야 해. 왜냐하면 정치인을 암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상상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정말 아마도 그 사람은 공직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상하다고 해도 좋아. 어쨌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은 온라인에서 America First를 외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슬람주의 미학에 이상하게 집착하게 된 게 사실 이 운동 전체와 처음부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야. 이제 때는 자신이 꾸란을 읽는 사진을 올리고 카타르에서 캐피아를 쓰고 이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어. 심지어 무슬림들이 진심 어린 이타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까지 말하지. 마약, 도박, 폭력, 여성 혐오,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병 같은 인간처럼 부는 걸로 자기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특히 웃기지. 맞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엔 오늘날 세상에서 진짜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멸하는 거야. 내 말은 나는 내일이라도 바로 지원해서 현장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거야. 그건 나한테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나는 어디서든 징집 면제 포기 서류에 서명할 거야. 나한테 소총 하나만 주고 저기로 보내줘. 나는 진심으로 그 나라의 대다수가 악하다고 믿고 그들은 집단 학살을 계속하고 있어. 그들은 아파트헤이트를 시행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어. 그들은 이웃을 공격하고 있고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들은 오만하고 배은망덕한 놈들이야. 지도에서 사라져야 해. 오만하고 배은망덕한 놈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누구에게도 폭력을 선동하고 싶지 않아서 누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남자, 정말로 그는 혼쭐이 나야 해.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단순히 댄 빌저리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게 한 가지 문제지. 그는 더 넓은 경향성의 만화 같은 버전일 뿐이야. 미국 전역에서 대놓고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출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 우리 모두 뉴욕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 하지만 아보르카와스처럼 9.11을 축소해서 말한 DSA 후보이자 CAAR와 연계된 활동가도 있어. 그녀는 뉴욕주의회 의원에 출마하고 있어. 물론 맘다니 본인이 직접 지지했지. 그녀가 9.11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이슬람 혐오 같은 시스템들은 모두 땅을 식민지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빼앗는 데 이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흐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9.11을 통해 그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에 대해 반응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였던 땅, 전쟁이 벌어졌던 땅에서 왔잖아요. 미국 정책이나 유럽의 정책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단 학살이나 노예제 같은 일에 대해서는 사과나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노예제요? 현대 노예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곳 중 하나가 아랍 무슬림 세계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샜네요. 그건 완전히 다른 에피소드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한편 다시 대화방에 들어온 댄 빌저리언은 마치 약에 취한 인터넷 최종 보스처럼 등장했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다면 게임을 해볼게요. 누가 한 말인지 맞춰보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일까요? 아니면 댄 빌저리언일까요?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제 전 재산을 걸고 600만 명이 안 됐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댄이라고 답했다면 정답이에요. 저건 댄 빌저리언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발언이에요. 아니면 다음 이 발언도요. 저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믿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들은 유대인 우월주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시스일까요? 아니면 댄 빌저리언일까요? 헷갈리지만 이건 댄이에요. 이 발언은 쉽게 말해 지구의 모든 유대인을 공격하라는 뜻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댄의 말이 아니라 하마스 지휘관 파티 하마즈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서는 유대교가 우월주의와 강간을 조장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훔쳐도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그것의 실현이라는 거죠. 저는 종교가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이 된이라고 했다면 맞아요. 그는 시온주의자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척조차 하지 않아요. 된에겐 이게 유대인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내일이라도 바로 지원해서 현장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저에게 소총을 주고 저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네, 아까 몇 분 전에 들으셨듯이 이건 전적으로 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니에요. 이런 건 결코 정상적인 정치적 담론이 아니에요. 이건 노골적인 인종적 증오예요. 그런데도 어쩐지 이 사람은 적어도 인터넷의 일부에서는 실제 모습과 달리 정당한 정치적 목소리로 대우받고 있어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유대인 혐오자이자 아무런 장점도 없는 완전한 바보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이런 것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우월주의, 전 세계적인 유대인 음모, 그리고 이스라엘인에 대한 폭력을 정상화하는 발언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돼요. 그게 바로 급진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극단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장비는 물론이고 투표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안 같은 인터넷 광대들이 온라인에서 혁명가인 척 흉내를 내는 동안 실제 정권들은 이런 증오와 조작을 산업적 규모로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 주의 좋은 점, 나쁜 점, 끔찍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끔찍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자신들이 테러리스트 정권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미친 정권임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거든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기이함을 정말 이해하셨으면 해요. 분명히 이슬람 정권의 외무부나 선정기관을 통해 어떤 메모가 전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대사관과 정권 관련 계정들이 갑자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을 온라인에서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죄가 뭐였을까요? 아기를 낳았어요. 진짜예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정권은 그녀가 자신의 신생아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해 최근 미나부에서 있었던 미군의 IRGC 기지 공격과 관련된 선전으로 바꿔서 대응했어요. 이제 정권은 그 공격으로 시설 근처에 있던 학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아이들의 학교를 IRGC 군사시설 안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전쟁 범죄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이후 인명을 걱정하는 척하는 건 이슬람 공화국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의 위선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아이들을 지뢰밭에 보냈던 바로 그 정권이기 때문이죠. 9살 키안 풀팔렉을 살해한 바로 그 정권, 미나부 공습. 불과 며칠 전 1월 시위 때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죽인 바로 그 정권이죠. 그들은 아이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선전, 권력 유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권이 정말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란 아이들이 시위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총에 맞거나 10대들이 감옥에서 고문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가족들이 시위 후에 아들과 딸의 시신을 확인하도록 강요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구상 어떤 정권도 이란의 이슬람 정권만큼 아이들의 피를 많이 묻히지는 않았어요. 이란 아이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아이들, 레바논 아이들, 시리아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 예멘 아이들 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중동의 전체 세대를 자신의 혁명 프로젝트를 위한 총알바지로 만들어 왔어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바시지 그리고 IRGC 모두가 이 지역 전역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 파괴해 왔어요. 그런데도 이슬람 공화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갑자기 그들이 인권운동가가 된 것처럼 믿으라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훨씬 더 큰 흐름의 일부예요. 이슬람 공화국은 테러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선전도 수출해요. 그들은 이제 소셜미디어가 전장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산모에 대한 게시물을 선전 캠페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들은 공감을 악용하고 이 정권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권 대중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슬람 공화국은 인간, 심지어 아이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권력, 두려움, 지하드, 생존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살해온 그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일 중 하나예요. 이슬람 공화국은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이념적 죽음의 컬트이며 이를 홍보하는 대사관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쁜 소식이에요. 이번 주에 호주는 서방 국가들이 급진화를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오랫동안 가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호주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사디스트적인 테러 조직 중 하나에 합류했던 ISIS 신부들이 귀국하면서 발생한 여파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 일부는 야지디 여성의 노예화와 관련된 인도에 반한 범죄, 그리고 다른 끔찍한 아이시스 범죄들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현재 호주 당국은 2명의 여성이 ISIS가 장악한 시리아에서 가족 집 안에 야지디 여성 노예를 감금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1만 달러에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건 독서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ISIS예요.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노예로 삼고 사람들의 목을 카메라 앞에서 베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을 학살한 집단 학살 이슬람 극단주의 사교 집단이에요. 그래도 호주는 그들이 돌아오는 걸 허락했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보세요. 왜 당신은 ISIS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왜 ISIS 테러리스트와 결혼하셨나요? 닥쳐 이 창녀야. 당신, 아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나요? 날 놔줘! 선택권이 있나요? 네가 말하면 나도 말할게. 알겠지? 뭐 할 건데? 이제 뭐 할 거예요? 고급스럽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호주 기자를 일한다는 이유로 창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류의 최악의 쓰레기예요. 그리고 저는 왜 호주가 애초에 이런 난장판을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ISIS에 가입하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이 호주의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호주 법, 문화, 문명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이없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일어서길 거부해 즉각 법정 모독죄가 적용됐어요. 이 장면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서구 국가들은 서구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거나 이번 경우처럼 다시 들여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존중받지 않을 때는 놀란 척하죠. 그런데도 서구 국가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념은 중요하고 극단화도 중요하다는 거죠. 수년 동안 언론에서는 ISIS 신부들이 단지 소셜미디어에 휩쓸린 잘못된 길로 들어선 소녀들일 뿐이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어요. 죄송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해요. 아이시스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세계 반대편까지 가서 아이시스에 합류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서방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이념적 갈등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년 동안 모든 경고 신호를 편견이나 이슬람 혐오로 치부하면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슬람 극단주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지난 20년간 서방에서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는 그 착각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어요. 여기서의 질문은 단순히 아이시스 신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서구 사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자기 문명을 지키는 것조차 멈추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좋은 소식입니다.
인터넷 웹피셜, 선전, ISIS 신부들, 정치인인 척하는 팟캐스트 남자들을 본 후 진짜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인터넷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중에 이라크 내의 비밀 전쟁 기지를 조용히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이에요. 새롭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쟁 중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서부에 비밀 기지를 세웠다고 해요. 이 비밀 기지에는 특수부대와 물류 장비 그리고 이스라엘 조종사가 이란 영토 내에서 격추될 경우를 대비한 수색 및 구조팀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즉, 이스라엘은 단순히 정권을 상대로 장거리 작전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영토 깊숙한 곳에서 상황이 잘못될 경우 인력을 구출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 놀라워져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이라크 목동이 그 지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하면서 이 작전이 거의 발각될 뻔했다고 해요. 목동이 이라크 보안군에 알리자 보안군이 조사하러 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그때는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이었고 이스라엘은 접근하는 이라크군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해야 했어요. 작전을 보호하고 기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특수부대와 이란 정권을 상대로 한 작전을 지원하는 비밀 물류 거점을 두고 있었어요. 조난 조종사 구조를 대비해 수색 및 구조 인력이 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 정보와 공군력이 전체 작전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배준이 그 존재조차 알기 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라면 인터넷이 자주 잊어버리는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계획해야만 하죠. 단순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사를 어떻게 구출할지, 작전 요원을 어떻게 빼낼지, 인지를 어떻게 구출할지, 그리고 만약 자국민이 적진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집으로 데려올지까지 모두 계획해야 해요. 그런 정신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와 이스라엘의 안보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들이 싸우는 정권들 사이의 가장 큰 도덕적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해요. 하마스는 민간인들 뒤에 숨죠. 이슬람 정권은 아이들을 지뢰밭에 내몰고 지역 전역의 테러 대리 세력에 자금을 댑니다. ISIS는 여성을 노예로 삼고 소수민족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조작전, 구출 능력, 그리고 자국민을 살아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온라인 분석 대부분이 얼마나 허구인지 완벽하게 상기시켜주는 예라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온라인 사람들은 전쟁을 비디오 게임이나 토론처럼 다루고 모든 걸 해시태그나 밈으로 단순화하며 보여주기식 분노만 드러냅니다. 하지만 실제 보안 작전은 이런 모습이에요. 조용하고 복잡하며 위험이 크고 실패하면 진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수행하죠. 온라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동에서 일이 잘못되거나 적대적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거나 누군가가 총격 속에서 구조되어야 할 때 이스라엘 요원들이 이미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것으로 이번 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란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저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X에서 Emily K. Schrader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Emily in Tel Aviv로 연락해주세요. 그때까지 다음 주 JNS TV에서 다시 만나요.